안녕하세요. 홍공헌놀입니다. 오늘 태풍 소식 때문에 모두가 바짝 긴장했죠? 많은 수재민이 안 나와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큰 피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업무 중에 1시간 비어서 짬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챕터 4, 4장이 되겠죠.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오래전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면 출연한 연예인들이 팀을 나눠 아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맞히는 오락 프로그램이었다. 어떤 대상을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만으로는 문제를 맞히기가 쉽지 않다. 전파 견문록에 나왔던 문제 몇 가지를 제시하니 독자들도 한번 맞춰보기 바란다. 1번.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2번.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요. 3번.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날 닮아서 그래 뭐 이런 거 아닌가? 4번.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모르겠는데요. 5번.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이유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어린이의 프레임과 어른의 프레임을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프레임에 갇혀서 쩔쩔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묘미였다. 그러나 여기에 재미를 한층 더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프로그램 중간에 시청자들에게만 정답이 공개된다는 점이다. 답을 알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을 맞히지 못하는 패널들이 우스워 보인다. 저렇게까지 힌트를 주는데도 못 맞히나? 하면서 패널들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 애매하게만 들리던 어린아이의 힌트도 답을 알고 보면 전혀 애매하지 않으며 심지어 아주 적절한 힌트라고 여겨진다. 나, 시청자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힌트가 분명하게 이해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은 답을 몰랐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분 좋은 착각을 즐긴다. 과연 여러분은 앞에서 제시한 힌트를 보고 정답을 찾았는가? 몇 개나 맞췄는지 살펴보자.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바퀴벌레. 그런 거 남자들이 그런가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손님 있을 때는 내숭 뜨니까. 그죠? 내숭을 떨죠?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야? 그렇구나. 저는 넌 날 닮았구나.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시작.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아빠의 뱃살. 답을 알고 힌트를 보니 힌트들이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중심성. 미국 코넬 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꼽는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 실험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묶고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연주한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이었다. 이때 손가락을 두드려 연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명을 알려줄 수 없고 입으로 흥얼거릴 수도 없다. 오로지 손가락 연주만으로 노랫가락을 표현하겠다. 노랫가락 연주가 끝나면 청중격인 참여자는 연주자가 연주한 노래 제목을 추측해서 적고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한 노래 제목을 청중인 상대방이 알아맞힐 확률을 추측해서 적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곡을 반복해서 테스트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맞아 떨어질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청중이 자신이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힐 확률이 최소한 50%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연주자의 손가락 연주가 잘못된 것일까? 이제 스스로 이 실험을 재현해보자. 자신이 연주자가 되어 오 필승 코리아를 손가락으로 연주해보라. 눈을 지그시 감으면 당신이 연주하게 될 가락이 귓가에 들려올 것이다. 드럼 소리도 들리고 스타카토로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짧게 끊어치는 손가락의 느낌도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오 부분에서는 강하게 끊어치고 그 다음 필승 코리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두드리고 다시 아 부분에서 강하게 칠 것이다. 오 필승 코리 아 이렇게인가? 자신도 모르게 어깨도 들썩거리고 어느새 양손으로 가락을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정말로 환상적인 연주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박자, 멜로디, 감정,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연주였다. 그렇다면 이제 입장을 바꿔 청중이 되어보자. 무슨 노랫가락인지 모른 채로 상대방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한다. 무슨 노랫가락인지 모른 채로. 그죠? 상대방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한다. 가사도 그 어떤 허밍도 들을 수 없다. 드럼 소리나 키보드 멜로디도 들리지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어떤 멜로디나 연주의 감흥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청중인 당신의 귀에는 그저 딱 탁탁 책상 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경험했던 그 환상적인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번 해볼게요. 가요입니다. 가요. 이거 알면 완전 천재인데. 혹시 아시는 분은 그 밑에 댓글에 한번 제목을 남겨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모른다고 짜증은 내지 마세요. 자,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할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애매하기 일수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배려 없음을 탓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가 알기엔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구박하기 일수다. 그 개념들이 어른들에게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이다. 남녀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장난친 것 가지고 왜 그리 속 좁게 구냐며 되레 화를 내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모른다.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며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랑 잘 싸우는 게 부모님 서로는 주어 생략하고 뭘 많이 생략해도 서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어 생략하거나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이 요소를 생략하면 짜증이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더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고 믿는 이유.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경향을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실제론, 네이브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naive라고 읽나? 소박한 실제론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제가 이 naive라는 단어를 처음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 한 것도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오긴 하니까 별표가 하나 있네요. 이게 naive라고 읽어야 한다고 하네요. 자, 미국식 발음 한번 들어보고 이참에 공부 하나 하고 가면 좋겠죠? naive, naive. na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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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뒤에는 이상한 사람들 목소리라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naive, naive, naive 라고 합니다. 순에 빠진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한 스타일의 naive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로 경험, 지식, 부족 등으로 순에 빠진,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 좀 멍청한, 약간 순한데 멍청한, 모자른 요 밑에 있네요. 정치적으로 순에 빠졌다, 모자르다. 못마땅할 때 쓰는 naive. 또 호감,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동이 순진무구한. 이건 좀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다 쓰나 봅니다. naive. 자, 그럼 다시 독서할게요. 자, 그럼 여기 다시 naive realism이라고 하겠죠. naive realism. 그래서 이게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한다. 소박한 실제론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리 로스 교수 연구팀이 1970년대 말에 수행했던 실험 내용이다. 연구팀은 실험실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회개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과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실험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실험에 동의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절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연구팀은 각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 몇 %가 이 요구에 yes 혹은 no라고 답할지 추정하겠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스탠퍼드 학생의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구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답한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늘 보편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하겠다는 쪽에 동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해석했다.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말하면 돼. 창피할 이유가 없지. 실험 과제에 꼭 참여해야 한다면 이런 새로운 게 훨씬 보람있지. 즉 피켓을 드는 상황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실험의 황당함과 무모함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해석했다.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다니 다른 학생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꼭 그걸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 어차피 학점 때문에 하는 실험인데 누가 그런 황당한 모험을 하겠어? 중요한 점은 양쪽 학생들 모두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정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상황을 해석하리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예상했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짐작했다. 이런 자기중심적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을 허위 합의 효과, First Consensus Effect라고 하는데 허위로 합의한 효과라고.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허위 합의 효과에 사로잡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그렇죠. 형제들끼리 대화를 해봐도
완전한 그 개념이나 이해하는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살아온 환경이나 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거기 길들여지거나 거기 익숙해지면 그리고 그 환경이 서로가 다를 때 부딪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분, 15분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한 25분 이상 30분짜리 영상도 책을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듣는데 괜찮다고 하시면 뭐라고도 반응이 있으면 제가 뭐 이왕이면 2, 30분짜리 뭐 10분, 15분짜리를 만들겠는데 혹시라도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끊고 가고 싶지만 요거 하나만 더 읽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챕터 4장 챕터 4는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요걸 생각하면서 이 소제목들을 또 연관도 시키고 내용을 읽어야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이미지 투사,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첫인상을 규정할 때 늘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차원에서 본다. 누구를 만나든 쟤는 똑똑해, 쟤는 능력 있어 보여, 쟤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쟤는 성격만 좋아 라는 식으로 평가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의 차원에서 타인을 평가한다. 가령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후자처럼 근데 자꾸 사회생활 하면서 전자처럼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나쁜 사람 되기 싫어요. 심리학자 레비츠키, 폴 레비츠키,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레비츠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어른이 되면 거의 다 그렇겠죠.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주변을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이 10명의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10명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것이고 날씬한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들을 몸매로 평가할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집이 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거 딱 저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자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그런데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했고 친하고 막 반가워하고 모든 사람들이랑 잘 알고 지내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학교 선배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너가 여태까지 그 신경 써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너랑 지금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내가 스쳐 지나가고 인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은 수백 명인데 직접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한 5명?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교류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를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한다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20살 때인가? 그런데 종을 딱 맞은 듯한 느낌을 갖고는 그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사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너무 모두한테 신경을 쓰려고 하구나. 근데 사실 제가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거였는데도 솔직히 피곤할 때는 있거든요. 또 그렇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너무 새벽에 맞춰가지고 그 깜깜할 때 막 이 집에 걸어가거나 택시를 탈 때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서울 경기 그때만 해도 뭐 뻑치기 사건이 막 TV 뉴스에도 나오고 뭐 토막 살인 사건 뭐 이런 게 나와서 진짜 그런 생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정말 길을 걷다가 누군가 나한테 해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무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되게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대책을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커터 칼, 그 우리 종이 자르는 칼을 꼬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누군가 나를 갑자기 아무 뭐 그런 거 하면은 나도 당할 수만은 없다. 나도 널 다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은 꼭 갖자. 이렇게 나 혼자 억울할 순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을 좀 의심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게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뭐 삭막하고 각박한 환경에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남의 허물을 뭐 헐뜯는 거는 습관적으로 들춰내고 이런 거는 좋진 않지만 이거 말고 아까 제 경험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사람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도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만들게 돼서 그렇게 또 생활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도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뇌 속의 자기센터는 다음 영상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